우리는 달라서 맨날 싸운대요. 달라서 잘 산대요. 같아서 맨날 싸운대요. 똑같아서 잘 산대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명분을 찾고자 이런저런 거를 만들지만 결국은 미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인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손절해야 되겠다. 정서적 학대는 어느 한 측면 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정서적 학대는 보통 5, 6가지 부분을 갖다 같이 일어나요. 내가 바뀌든 이 사람이 바뀌든 못 견디게 해서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원장님, 부모 또는 부부 등 가족과의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달라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그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은 막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대화를 꺼낸 이유는 내가 그 해결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 굉장히 힘들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을 갖다 듣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별 했을 때는 남자는 논리적, 여성은 감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안 그래요. 막상 결혼하게 되면은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 중에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서로 거북해질 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남편분은 야, 그 집을 사게 되면은 일을 할 때 진짜 직장도 그만두면 안 되고 너무너무 우리는 각박한 것 같아. 응? 차라리 좀 이따 여유가 되면 집을 사자.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감성적이잖아요. 의외로 감성적인 남편도 많아요. 그러나 논리적인 분들은 그러지요. 이 인플레를 생각해봐.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서 이렇게 돼. 그리고 왜 안 된다는 거야? 봐.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니까 넌 아직도 충분히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연금이며 뭐며 드러났기 때문에 진짜 당신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도 그거를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계획을 짜놨으니까 집은 사는 거야. 안심해.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둘은 대화가 점점 불편해지지요. 서로 감정형과 논리형이 다르게 되거든요. 또 둘 다 비슷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사람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부부가 있는데요. 둘 다 서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서로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부는 되게 불편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같아서 불편해지는 거죠. 또 때로는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닌데요.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이제 요새는 남성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여성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데나 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 사람은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놓고 집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다음에 딴 걸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양말이지요, 양말. 왜 양말을 갖다 거기 놓느냐? 왜냐면 옷은 들어주지만 양말은 왠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갖다 놓냐 안 놓냐로 굉장히 벌어져요. 또 엄마랑 자식은 뭔가 하면은요. 엄마들은 다들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만 보면은 그 모습만 보면 화가 나요. 자녀가 유튜브를 보는 것만 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그거 하니까 엄마는 자녀들을 보면 불편해요. 자녀들은 엄마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편해요.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이건 아내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불편해요. 반대로 내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말 걸잖아요. 내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놓고 보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같이 있어서의 불편함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랑 비슷해도 불편하고요. 달라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얘기해요. 우리는 달라서 맨날 싸운대요. 다르니까. 어떤 부부는 얘기해요. 우리는 달라서 잘 산대요. 서로 보완하니까. 어떤 부분 얘기해요. 우리는 같아서 맨날 싸운대요. 똑같으니까. 어떤 부분 얘기해요. 우린 똑같아서 잘 산대요. 결국 뭐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명분을 찾고자 이런저런 거를 만들지만 결국은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미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인 거죠. 부모는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하냐고. 그러나 자식이
게임하는 순간에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하냐고. 그러나 자식이 방 치우지 않고 나가면은 그 어지러진 방을 보는 순간에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밑에는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그러나 한쪽은 미움이 있지만 한쪽은 사랑이 있을 땐 그래도 버티는 거고요. 둘 다 미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손절하고 싶다는 댓글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움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경우의 수를 몇 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남편이랑 10년을 살았으면은 9년 동안 남편이 어땠냐예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9년 동안 너무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요 1년 손절하고 싶어요. 그때는 일단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죄송하지만 우울증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사람은 180도 달라져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외출하고 신나게 지내서 둘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분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우울증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게 우울증인 것 같잖아요. 우울증의 가장 주된 증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하자 그러면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 귀찮아, 왜 이렇게 나한테 시켜.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손절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부부이지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집에 오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집에 오면 얘기해야 되고 묻게 되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얘기 안 하거나 무뚝뚝하면 뭐라고 할 테고 그러다가 보니까 밖으로 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겨울철 우울증이 생긴 4달 동안만 알코올 중독처럼 지내요. 봄만 되면은 술을 끊어요. 근데 심한 우울증은 4년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9년 내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올 가을 들어서 술 먹거나 담배 피면은 난 손절하고 싶어지겠지만 그때는 손절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이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지금이 봄이잖아요. 좋은 분이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손절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고 그러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하잖아요. 여름까지는 기다렸다 손절하세요. 또 반대로 내가 집에 살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거 해줘 그럼 해주고 이거 해줘 그러면 해줘 그랬거든요. 진짜 손 하나 까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해줘 그러면 화가 나요. 또 양쪽 중에 한쪽이 성격은 좀 거지 같은데 뭔가 돈은 잘 벌어서 참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네? 아내가 돈 잘 버니까 남편들도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요새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좀 나를 갖다 되게 다그치긴 했었는데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해서 받았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나의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하질 않아요. 그건 손절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만약에 9년 내내 잘 살았는데 올해 가을 겨울부터 내가 바뀌든 이 사람이 바뀌든 못 견디게 해서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진짜 쭉 이렇게 있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손절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정서적 학대는 어느 한 측면 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정서적 학대는 보통 5, 6가지 부분을 갖다 같이 일어나요. 정서적 학대의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권을 주지를 않아요. 정서적 학대의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간관계도 본인이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자들은 보통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쪽을 갖다 원해요. 그래서 아내가 정서적 학대자다. 그러면은 남편이랑 시댁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고립시켜요. 남편이 정서적 학대자다. 그러면은 처갓집을 비난해서건 어떻게 해서건 아내와 처갓집을 분리시켜요. 그런 다음에 정서적 학대자들은 친구들과도 분리시켜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 사람들을 갖다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본인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경제의 주도권을 쥔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돈을 갖고 조여들어요. 또 정서적 학대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쥐었다 놨다 해요. 또 마지막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할 때 관계를 갖다 원할 때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5, 6가지의 관계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그런데 내가 당장 이혼이나 별거가 두렵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손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손절 간단해요. 말 안 하고 살면 돼요. 말 안 하고 살고 만약에 내가 밖에서 내 돈을 갖다 벌고 있다. 그럼 말 안 하고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나 일이 꼬이게 되는 건요. 자녀와 돈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남편 혹은 아내와 손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결국 나는 생활비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비 때문에 결국은 손절이 안 돼요. 손절을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단돈 10만 원을 벌든 15만 원을 벌든지 간에 나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키우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마음만 손절하고 직접 손절 조금 하다가 항상 벽에 부딪히게 돼요. 또 자녀도 어려움을 야기하게 돼요. 보통 내가 손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내 혹은 남편이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자녀한테도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손절에 대한 대가를 갖다 내 자녀가 치르게끔 조정해요. 그래서 손절이 아니라 결국은 별거와 이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아까 제가 얘기하는 정서적 학대자나 신체적 학대자에 해당이 되는데 손절하고 싶다라는 거는 또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정신적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별거나 이혼으로 가야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부끼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아직도 나는 살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그런데 이혼하자. 그러면 안 되겠지요. 홧김에 그랬어 라고 해도 상대방의 뇌리에는 그대로 박혀요.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대로 박히지요. 그런 다음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욕도 그대로 박혀요. 에이씨, 쌍시옷. 본인은 그냥 홧김에 했고 꼭 얘기하면 그래요. 너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욕 그대로 박혀요. 그리고 나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 그대로 박혀서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때리지 않은 거 말아요. 맞아요. 나는 밀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흥분하니까 흥분을 멈추려고 상대방을 꽉 잡잖아요. 네? 그거만으로도 상대방은 평생 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를 갖다 또 고르라 그러면요. 너 때문에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이런 거야. 너 때문에가 이제 맞지 않고요. 또 그 너 때문에보다 하나 더 나가서 너 때문에 너를 좀 확장하는 거지요. 상대방 가족한테. 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장인 장모님한테 독립을 못해서야. 우리 결혼 생활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마마보이여서야. 그래서 너 때문에 너희 집 때문에 같은 말은 나중에도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대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대화법은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나쁜 대화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결국은 욕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런 다음에 너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헤어지자고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말잖아요. 대부분 그거를 제외하면은 별로 할 나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저는 싸우지 않는 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싸우지 않다가 보면은 저절로 친해질 기회가 생겨요. 복권이 당첨되든 보너스가 나오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고맙다라는 얘기는 부부 사이에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사랑하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9금 대화 같아져서 진짜 죄송하지만 육체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꼭 서로 사랑한다고 한 번씩 얘기해 주면 괜찮아요. 그거는 좋은 말이지요. 그래서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고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원장님,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가족 유형도 있나요? 첫 번째로 그 가족이 하는 말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거리를 두는 게 맞겠지요. 그런 다음에 반대로 나는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건 야단을 치건 화를 내건 나는 그러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그러나 상대방은 잘 안 변해요. 그때도 화나면 내가 괴롭거든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낫겠지요. 만약에 지금도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서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가정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은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딸이 결혼하는 거를 은근히 되게 싫어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돈 벌어오니까. 돈 벌어오니까 싫어하는 이유는 딸이 돈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딸이 뭐 엄청 엄마가 생각하기도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으면은 엔지간하다 그러면은 딸한테 다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그 엄마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여배우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멀어져야 되겠지요. 이 시대에 설마 그런 일이 생각하시잖아요. 딸한테 야 내가 돈 맡기면 잘 불려줄게 하고 그거 아들 집 사는데 보태주는 집 지금도 있어요. 멀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중에 계속 5년이나 6년에 한번 사업한다면도 돈 말아먹는 자식들이 있어요. 계속해도 말아먹어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부모님들을 생각해요. 아니 이러느니 차라리 너는 일 안 하고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생활비를 받아가.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 나 사업할게요 하고 부모님한테 사목해요. 사업 망하고 다 그거로 생활비하고 자기들 내외랑 자식들이랑 재밌게 살아요.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돈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도 미안하지만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났다고 또 돈 빌려와요. 그래서 부모는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요. 그런 다음에 안 해주면 난리 나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 멀어져야 돼요. 또 심리적으로 내가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거를 이제 희생양이라 그래요. 희생양한테 우리 부모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지요. 얘 빼고 난 걱정이 없어요. 얘 빼고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에 뭔가 걱정거리로 브레임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런 엄마들을 갖다 보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모임에 가잖아요. 우리 모임은 쟤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에 가잖아요. 그 단체에서 브레임할 사람을 한 사람 찾아요. 비난할 사람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비난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거리를 둔다는 게 생각처럼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타고 태어난 게 있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맨날 조금만이라도 화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얘기해요. 넌 좀 참아야 돼. 그러나 그 사람한테 참는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해요. 못 참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는 굉장히 겁이 많고 잘 참는 사람한테 더 이상 참지 마 얘기해요. 별로 방법이 안 되거든요. 참는 거 역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누구나한테 맞는 방법은 결국은 얼굴을 대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는 시간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정답을 실현하고 있어요. 내 방에서 안 나오기. 큰 소리로 유튜브 듣기. 안 들리거든요. 큰 소리로 게임하기. 나중에 뭐라 그러면 못 들었어. 그러면 되거든요.
또 가급적 내 방에서 안 들어오기. 다 실천하고 계세요. 가급적 집에 늦게 들어오기. 전부 다 실천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배우자랑 있어야 될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안 마주치니까요. 다들 실천하고 계세요. 자, 다들 멀어지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다들 꿈꾸게 되지요. 뭔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들도 대부분 나만의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될 때 또 다들 이용하는 곳이 계세요. 첫 번째는 차예요, 차. 퇴근하고 나면은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한참 차에서 있다 가세요, 다들. 그래야지 이렇게 불 보면서 불 꺼진 다음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잘 실천해요. 또 만약에 내가 방문 잠그면 난리가 나서 수시로 들어온다. 그런데 한 1시간이라도 내가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용하는 공간 계시지요. 화장실. 다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구질구질한 게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따로 나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자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따로 나와서 독립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부부다 하게 되면은요, 내가 진짜 오피스라도 있어서 며칠에 한 번은 거기 와서 내가 쉬어서 가족이랑 떨어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여유가 되는 분들은요, 제주도에 방이 하나씩 있으신 거예요. 뻔하게 서울에 있으면서 여보 한 달 동안 우리 떨어져 있게, 나 앞집 가 있을게. 그러면 안 되니까 나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가서 머리 식히고 올게 하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많은 경우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갖다 이제 원하게 돼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랑 갈등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괴로운 만큼 저 사람들이 괴롭거나 내가 괴로운 것보다 저 사람들이 더 괴롭잖아요. 그럼 내가 떨어져 있자는 말을 하자마자 저쪽에서 쌍수를 들면서 전부 다 해줘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괴롭지만 상대방은 요만큼 괴롭거나, 나는 이만큼 괴롭지만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는 맛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잔인하지만 내가 떨어져 있으려고 해도 나한테 떨어져 있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땐 결국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기 위해서 나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역설적으로 나의 멀어지기에 첫걸음이 되지요.